로프. 내가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금성여관으로 출동했을 때 여관 주인은 혼자 앉아서 화투장을 뒤집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까지 해놓고 태연하게 앉아 화투놀이를 하는 것을 보자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몇 호실이에요? 내가 묻자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프런트 방에서 나왔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나오자 주름이 몹시 자글거리는 늙은이였다. 그녀를 따라 최순경과 나는 205호실로 올라갔다. 늙은이는 열쇠로 문을 따면서 연실 말을 토해냈다. 글쎄 아침 12시에 방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전화했지요. 그러나 최순경은 늙은이의 말을 듣다 말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화투를 치세요? 하고 도중에 그녀의 말을 잘랐다. 늙은이는 그 말에 열쇠를 꽂다 말고 최순경을 쳐다보았다. 여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한두 번 봤수?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늙은이의 피부는 비쩍 말라 건포도처럼 쭈글거렸다. 위에는 허름한 내복에 밑에는 헐렁한 일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렇게 입어도 손님들의 눈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최순경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았다. 그런데 시체가 낯익어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이상해서 문 밖에 서 있는 늙은이를 불렀다. 늙은이는 이 남자가 K대학의 강사라고 하였다. 설마.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분명 그는 내 친구 진성윤이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성윤이가 여기에서? 6개월 전에 성윤은 내게 분명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다. 그럼 그가 왜 여기 혼자 누워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최순경은 내 표정을 보자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북박쳐 오르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최순경은 늙은이를 붙잡고 또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한 그대로요. 정오쯤에 선생님이 출근했는지 알고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지. 성윤은 눈을 뜬 채 뭔가를 갈구하듯 천장을 응시하며 죽어 있었다. 타살이나 자살해온 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거참 희한하네. 최순경은 침대 밑과 옆을 두루 살피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성윤과 보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자리를 떴다. 성윤은 고등학교 친구였다. 그는 워낙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운동을 좋아했다. 우리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등한국길에서 종종 거리에서 만나곤 했는데 먼저 말을 건 건 내 쪽이었다. 성윤은 조용한 타입이고 수업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등생인 성윤을 마음속으로 늘 부러워하고 있었다. 드디어 성윤과 친해진 후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있었다. 거실에는 검은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그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였다. 성윤의 집안은 다들 머리가 좋은 모양이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우리 집과는 뭔가 차원이 달랐다. 성윤이 대학에 입학해 서울로 떠난 후 나는 그와 만나지 못했다. 나는 대학 입시에 떨어져 바로 군대에 갔으나 군복무를 마친 후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다. 취업 재수를 해 파출소에 발령이 났을 때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성윤이 고향에 내려온 걸 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윤과 만난 적은 없었다. 성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던 나는 이번에도 그에게 먼저 전화했다. 그가 명문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친구들로부터 들었기에 잘난 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네 고향에 내려오면 연락해라.
나 파출소에 근무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 후로 나는 성윤과 가끔 연락을 했고 1년에 한두 번 그가 고향에 내려오면 만났다. 성윤은 강의와 논문 쓰는 문제로 제때 연락을 못해 미안했다. 한 번은 성윤이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왔을 때 파출소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내가 자주 들르라고 하자 논문 때문에 바쁘네 하고 성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내가 2년 만에 성윤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고향에 있는 K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성윤과 같은 박사 친구를 두어서 이상하게 뿌듯했다. 그래서 동료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에도 나 박사 친구 아는 사람 있는데 하고 은근히 자랑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나의 자랑이었던 그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욱 놀란 것은 성윤이 이렇게 열악한 여관에서 8개월간 장기 투숙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성윤은 내게 여관에서 머문다고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형사와 감식반이 올 때까지 나는 최순경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입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갈 리가 없어.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 형사가 늙은이에게 성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늙은이는 바로 옆 호실에 점식이란 놈이 있는데 교수님과 가끔 술을 먹거나 서로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점식이란 이름의 남자를 점식이라고 세게 불렀다. 점식이가 언제 들어왔냐고 묻자 3달 정도 되었죠? 하고 늙은이가 할끔할끔 우리 쪽을 보았다. 점식이는 그저께 낮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층의 여관방을 죄다 털어가지고 도망쳤어요. 이 망할 놈. 늙은이는 분노를 터뜨렸다. 점식이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나는 최순경과 파출소로 돌아왔지만 성윤의 죽음을 본 이후로 일이 도통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혼이 쏙 빠져 뭘 해야 할지 허둥댔다. 자꾸 성윤의 눈빛이 떠올라 밥도 먹히지 않았다. 성윤의 시체가 과학수사대에 넘겨졌지만 그의 죽음에 달려온 친척들이나 식구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하였다. 성윤의 잘나가던 형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성윤의 최근 통화 기록이나 문자는 모두 학점과 관련된 학생들의 전화라고 하였다. 과학수사대의 부검 결과 성윤의 죽음은 심장마비였다. 점식이가 낮에 여관의 물건을 훔치다가 강도로 돌변했다 해도 성윤은 심장마비로 죽을 이유가 없었다. 성윤은 그 시간에 출근해서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윤이 심장병이 있다고 내게 말한 적도 없었다. 나는 성윤의 죽음이 이상해 순찰을 돌다가 최순경에게 순찰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금성여관에 들어갔다. 문을 잡아당기자 손님이 왔다는 즐거운 나의 집 멜로디가 났다. 늙은이는 내복바람으로 앉아 다리 한쪽을 세운 채 화투를 치고 있었다. 오늘은 뭐요? 하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늙은이가 내 경찰복과 이름을 보았다. 나는 성윤의 방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였다. 늙은이는 귀찮은지 억지로 일어나 열쇠를 꺼냈다. 얼른 보고 갖다 줘요. 나는 위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방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누가 이곳에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욕조는 없었고 개수대와 샤워 시설만 있었다. 바에 연두색 타올이 늘어져 있었다. 성윤이 저것으로 마지막 몸을 닦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누는 거의 다 닳아서 소멸되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어딘가 물 내려가는 바닥에 성윤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 것만 같았다. 주윤아, 난 오히려 네가 부럽다. 하던 성윤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 성윤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 그는 혼자 술집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당시 성윤은 밥도 안 먹은 상태였다. 그러나 술과 안주면 된다고 하였다. 성윤은 학교에 내려온 지 좀 됐으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서야 내게 전화했다고 하였다. 나는 그 당시 성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전셋값을 모두 빼서 마지막 큰아들 유학자금으로 보낸 상태였다는 것도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성윤을 도와주지도 않고 큰아들만 챙겼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때 술을 마시며 나는 성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지 여기까지 내려왔느냐고 물었었다. 성윤은 서울에는 강의 자리도 별로 없고 교수 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차라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경력을 쌓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말을 선배들한테서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내려왔다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내려온 것 같았다. 성윤은 나와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했다. 나는 웃기지 좀 말라고 농담처럼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공부를 못해 대학도 못 갔다. 뭐 몸 쓰는 직업은 쉬운 줄 아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 성윤은 내 말에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하였다. 넌 안 그냐? 박사가 별소리를 다 하네. 성윤은 내 말에 맥주를 조금씩 들이키더니 말없이 내려놓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윤은 가르치는 일이 싫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뭐라고 하였다. 남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돼, 돈 없어, 체력 안 돼, 부모님 취업하라고 잔소리해.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넌 다 되면서 무슨 호강에 겨운 소리냐고. 성윤은 피식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수업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 같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는데? 성윤은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둔 것 같았다. 너 윤리학 가르친다며? 외국어도 아니고 다 배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성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대체 윤리학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했다. 성윤은 요즘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해 가르친다고 했다. 나는 아이들한테 유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덧붙였다. 가르치는 일이 영 재미없으면 여자친구라도 사귀지. 내 말에 성윤은 여자가 별로라고 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갖더니 차도 집도 없다는 것을 알자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여자는 자신을 좋아했는데 강사로 버는 수입이 너무 적다며 강의를 그만두고 자신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성윤은 가르치는 일보다 더 못할 것 같아 여자랑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듣고 있다가 괜히 침울해져 그의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성윤은 어머니가 잘 계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옛날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또한 당시 나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성윤에게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가 다시 성윤을 만난 것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던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고 한 달 후였다. 이혼을 하고 술자리를 많이 가질 때였다. 그때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스승의 날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야, 애들한테서 꽃이나 선물 많이 받았겠다. 내가 성윤에게 묻자 그가 무슨 하였다. 나 좋은 선생이 아닌가 봐. 전번에 내가 말한 교양학부에 윤자 교수 있지. 가족학 전공하시고 상담도 하신다는. 그분이 그러더라. 요즘 애들은 스승의 날 모른다고. 대학 교수나 강사들은
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기야, 나도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난 이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 이날에는 은근히 기대심리가 생겨. 나는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았다. 그래도 학생들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냐. 성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나는 얼른 윤자 교수로 화제를 돌렸다.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 성윤이 상담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다. 내가 이혼하기 전에 성윤은 그녀와 이혼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한 적이 있다. 결혼했어. 좋으신 분이야. 학교에서 점심때 같이 식사하곤 하는데 가끔 나도 상담을 해주셔. 지훈아, 너 한번 만나볼래? 성유는 당시 그녀의 명함을 내게 주었으나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내 문제는 상담으로 될 것이 아니었다. 나는 순찰차로 돌다가 대낮에 아내가 애인과 버젓이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다행히 아내 얼굴을 아는 최순경이 못 봤으니 망정이지. 이번에는 방 안의 침대와 창문의 위치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봤길래 성윤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일까? 그때 무전기로 빨리 나오라는 최순경의 목소리가 났다. 나는 방문을 닫고 여관을 급히 나왔다. 나가는 내 모습을 늙은이가 화투장을 집어들고 바라보았다. 파출소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피곤해서 씻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성윤이 고향에서 한 여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점심을 먹고 그 여자를 찾아가 성윤에 관해 아는 것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여자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손님이 없었고 여자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 직원과 서로 껴안고 있었다. 나는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쉽게 포옹을 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윤이 사귀었다는 여자를 보자 마치 내 아내의 애정 행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럴 때 파출소의 총으로. 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가 헛기침 소리를 내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얼른 카운터 자리로 갔다. 남자는 멋쩍은 듯 서둘러 뒤에 있는 문을 열고 사라졌다. 뭐 좀 묻고 싶어서 왔는데요. 내가 성윤에 대해 묻자 여자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작년에 사귀었던 거 맞아요? 여자는 입을 꼭 다물더니 왜 그런 사생활을 묻느냐며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내가 진성윤이 죽었다고 하자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몇 달 사귀었어요. 그러나 난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린 남자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자 여자는 그의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기류를 느꼈는지 어린 남자가 나에게 따지려고 하였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뒤로 물러났다. 사적인 얘기라 여자가 남자 앞에서 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에 들리죠. 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여자 앞에 있는 명함을 얼른 집어들었다. 남자가 테이블에 엎드린 여자에게 괜찮아? 하고 어깨를 흔들었다. 놀고 있네. 저것들을 그냥. 나는 속으로 아니꼬하며 성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여자와 따로 만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윤이 죽기 전날 금성 여관의 물건들을 훔쳐간 점시기를 잡기 위해 다른 여관들을 샅샅이 순찰했다. 점시기가 성윤의 죽음의 단서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최순경이란 순찰을 돌다가 더워서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고 시켰다. 그때 꽤 넓은 골목으로 두 남녀가 히덕거리며 허리를 부여잡고 올라오고 있었다. 대낮부터 어떤 놈인가? 그 쌍판떼기를 보려고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댔다. 그런데
성윤이 사귀었던 여자가 아닌가? 나는 최순경이 빨리 좀 왔으면 하고 말았다. 여자에게 물어볼 게 많았다. 그들은 태연스럽게 순찰차 옆을 지나가 금성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자를 따라가 잡아야 하나 막막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최순경이 하드를 2개 들고 왔다. 야, 너 여기서 좀 기다려. 나 잠깐 금성여관으로 들어갔다 올게. 왜요? 거기는 갔다 왔잖아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달려갔다. 여자는 내가 문을 두드리자 놀라서 열었다. 왜 자꾸 그러는데요? 여자는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였다. 안 돼요. 여자는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샤워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깐이면 된다고 여자를 재촉했다. 여자는 할 수 없이 나를 따라 나왔다. 금성여관 앞에서 성윤의 여자와 잠깐 얘기했다. 여자는 전번과는 달리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처음에 제가 일하는 대리점에 전화기를 새로 사러 왔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이 대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존경스러웠어요. 2번째 찾아왔을 때 핸드폰 어플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혼자였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고 저는 이럴 바에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그 사람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졸랐어요. 같이 살다가 바로 결혼식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없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큰아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우리에게 유산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못한다고 했죠.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결국 3달 만에 헤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늘 로프를 챙기고 없으면 제게 화를 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방문을 두드리면 나중에 얘기하자며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나는 처음 듣는 로프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로프요?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요? 왜요? 몰라요. 대학 때 친구랑 등산을 갔는데 로프가 끊어져 친구가 죽었대요. 훌륭한 교사가 될 친구였대요. 그 로프를 가지고 다녔대요. 죽고 싶을 때는 그 친구의 로프를 보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서요. 전 도저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모르겠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것이라 깨름칙할 텐데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자는 뒤돌아섰다. 금성여관의 늙은이가 팔짱을 낀 채 현관 유리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잡지 않았다. 순찰차에 오르자 최순경이 하드 녹았다며 봉지를 들고 흔들어댔다. 만져보니 물컹했다. 다 녹으면 전혀 실체를 알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얼른 하드 봉지를 쭉 찢었다. 며칠 후 여관을 털고 도망을 쳤던 점식이가 붙잡혔다. 그는 다른 여관을 투숙하려다가 순찰 중이던 우리 파출소 경찰한테 붙잡혔다. 그의 배낭에는 돈, 시계, 운동화 그리고 로프가 나왔다. 그는 다른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기 위해 금성여관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였다. 점식이의 소지품 중에 로프가 있어 최순경은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점식이를 추궁했다. 점식은 그것도 금성여관에서 훔쳤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점식은 옆에 투숙했던 진성윤 교수님의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최순경 옆에 있다가 점식이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네가 도둑질한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하였다. 점식은 새파랗게 질려 자기는 아니라고 손을 내젓다. 그럼 왜 훔쳤는데? 최순경이 묻자 점식은 그냥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라고 대답했다. 최순경은 기가 막혀서 거짓말 마. 이거 네 거 아니야? 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점식은
침대 밑에 돈을 감추지 않았을까 해서 매트리스를 뒤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안에 불룩한 뭔가가 있어 돈인가 싶어 들추었더니 난데없이 로프가 있었다고 하였다. 로프가 질기고 좋아 만져보니 등산용 자일이더라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윤은 왜 로프를 시트 밑에 넣어두었을까? 성윤이 사귄 여자 말대로 죽은 친구의 로프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 과학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 성윤은 친척도 찾아오지 않고 미국에 사는 형은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다. 성윤은 나를 만나고 있었을 때 여관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성윤의 시체는 그가 죽기 전에 서약한 대로 대학병원에 기증될 거라고 하였다. 나는 성윤이 오래전부터 죽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관을 털던 그날 밤에 진성균 교수가 돌아가셨다.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최순경이 중얼거리자 점식은 그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전 진짜 죽이지 않았어요. 이 로프만 훔쳤다니까요. 심정지하셨대. 네가 로프를 훔쳐가서 그랬나 보다. 최순경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뭔가가 퍼뜩 떠올랐다. 점식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며 머리를 벅벅 긁어대며 오만상을 찌푸렸다. 나는 로프만 훔쳐갔지 교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학교에 가시고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 낮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죠. 나를 본 것도 아닌데 왜 심장마비를 일으켜요? 다른 강도가 든 거 아니에요? 최순경이 기가 막혀하며 그러니까 왜 오해받을 짓을 해? 하며 점식에게 타박을 주었다. 나는 점식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진 교수님과는 사이가 어땠어? 선생님은 평소에 말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가끔 저에게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줬어요. 점식은 그렇게 말하며 미안한지 고개를 숙였다. 야, 그런 분의 물건을 훔치냐?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네. 최순경이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최순경에게 진정하라고 하였다. 너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 없어요. 점식은 눈을 흘기며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빨리 말해라. 이분이 선생님의 고등학교 친구야. 전 정말 죽이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점식이가 아이 하며 울려고 하였다. 점식이를 데리고 더 얘기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성윤과 교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곤 했다는 윤자 교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가족 상담학을 전공했으며 교양학부에서 가족과 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교실 밖에서 기다리며 저런 수업을 들었으면 아내와 잘 살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윤자 교수가 수업을 끝내고 계단으로 내려왔다. 나는 건물 밖을 보며 서 있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진 교수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무슨 일이냐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진성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어떻게 하였다. 나도 그것에 의문이 들어 그의 죽음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해서 왔다고 하였다. 그녀는 벤치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 윤자 교수는 성윤이 자신의 고민을 종종 털어놓았다고 하였다. 교수님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왜요? 성윤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분은 우리나라 교육의 희생자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학교도 세상도 공부가 전부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신이 정말 원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모두 사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에 철저히 자신을 종속시켰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더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싫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말 원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진 교수님이 그런 분이셨나 봐요. 늘 자신의 교수법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학생들과의 관계는 좋았나요? 한 번은 조모임 발표를 5명씩 짝을 지어서 시켰대요.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찬반 이론을 조사하고 사진을 넣고 국가별 그래프를 만들어 PPT 발표를 준비해 오라고요. 그랬더니 30명 중에 절반이 결석했더래요. 알고 봤더니 학생들끼리 안 해오자고 담합을 한 거래요. 하려는 학생들까지 막으면서요. 화가 치밀어 종이에 이유를 써서 내라고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귀찮은데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해서 자기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썼더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윤자 교수는 성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들어했던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잠겼다.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집에 들렀다 가기 전에 금성여관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가면서 윤자 교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진 교수는 삶이 버겁다고 하셨어요. 안락사가 윤리에 어긋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는 어떨까 하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안락사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귀찮아서 포기한다고요. 신체 기증에 대한 윤리도 물어보니까 여학생이 자신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더래요. 장기 기증 서약서를 쓰면 깨어날 수 있는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요. 성윤이 학문 중에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문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관에 도착했을 때 늙은이는 화투창을 버려놓고 자리에 없었다. 내가 들어왔다는 멜로디 소리가 들렸는지 늙은이가 2층 계단에서 내려왔다. 사복 차림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늙은이가 말했다. 혼자요? 전번에 왔던 경찰인데요. 늙은이는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마치 더 뭐 조사할 게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방 청소해야 하니 바빠. 늙은이의 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성윤이 로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늙은이에게 물었다. 하모, 내가 방 청소하니까 당연하지. 나는 성윤이가 왜 로프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건 모르지. 뭐 누구를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했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일 인물은 아니지. 워낙 성품이 착해서. 그러면 자살하려고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요? 늙은이가 모른다는 손짓을 하며 열쇠로 프런트 데스크 방문을 땄다. 나는 가르쳐달라고 작은 창 앞에 바짝 붙었다. 성윤이가 죽은 후 잠도 오지 않았다. 게다가 성윤의 친척이나 형도 나타나지 않아 내가 보호자나 마찬가지였다.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았다. 늙은이는 방에 들어가 내 손으로 여관방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받지 않는지 덜커덕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것도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장기 투수작도 아닌데 아직도 나가질 않았네. 늙은이가 투덜거리며 무릎을 붙잡고 일어났다. 열쇠 꾸러미가 쩔렁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늙은이를 따라가려고 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나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로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른다니까. 늙은이는 종량제 봉투를 움켜쥐고 올라갔다. 할 수 없이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늙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늙은이는 시퍼런 돈을 보더니 내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늙은이가 재빨리 돈을 일바지에 쑤셔 넣었다. 그때 늙은이가 이게 뭔가 하고 주머니에서 딸려 나온 것을 꺼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만 있네. 늙은이가 도로 주머니에 약을 쑤셔 넣었다.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아프신가 봐요? 늙은이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가슴께가 안 좋아. 늙은이는 종량제 봉지를 든 채 가슴을 툭툭 쳤다.
어여 따라와요.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늙은이는 성윤이 죽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이가 침대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방 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의 세면대가 원래 물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세면대 괜찮냐고 물었더니 고쳐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을 수리하려고 사람을 불렀어요. 수리공이 나가고 나서 방 청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침대에 불룩한 게 튀어나왔어요. 꺼내보니까 웬 로프더라고요. 나는 놀라서 이걸 뭐에다가 쓰려나 싶었죠. 혹시 자살을 하지 않을까 해서 얼른 그것을 집어들고 나왔어요. 늙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침대 이불을 들추었다. 늙은이가 서서 손가락으로 저기라고 가리켰다. 나는 창문으로 눈을 돌렸다. 커튼이 쳐져서 밖을 볼 수가 없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낡고 두꺼운 커튼을 열어 젖혔다. 잠긴 창문을 여니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지대가 여간보다 높아 누가 들어올까봐 쇠창살로 창문을 막아놓았다. 저녁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맨발로 달려와 침대에 있는 거 어디다 치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쁜 생각을 하실까봐 세면대 수리하러 온 사람한테 주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당장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에다 쓸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늙은이는 세면대 수리공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 방 안에 감춰두었기 때문에 다시 꺼내 성윤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로프를 받자마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늙은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설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 만약 그런 짓 하시려면 다른 여관에서 하시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하였다. 교수님은 로프가 있는 한 자살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늙은이는 민기적거리며 일바지에 손을 비비더니 힘든지 침대에 주저앉았다. 늙은이는 성윤이 혹시 자살할까봐 그날 밤 몰래 주차장 뒤에 가서 방을 엿보았다고 하였다. 성윤은 갑자기 늙은이의 그림자를 봤는지 창문을 확 열었다고 하였다. 하도 놀래서 늙은이는 뒤로 자빠졌다고. 로프가 쇠창살로 넘어오더니 단단히 묶여졌어요. 늙은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자살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쇠창살에 묶인 로프를 달려들어 풀었다고 하였다. 밤이라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늙은이는 여관으로 다시 달려가 성윤의 방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였다. 가슴이 벌렁거려 우리 여관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성윤은 오히려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하며 웃었다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자살하라는 거 다 보았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고. 그러자 성윤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였다. 그냥 죽고 싶고 우울할 때 목을 조였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전 담배도 못 피우고 애인도 떠나고 그렇다고 술을 과음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로프로 목을 조이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돼요.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재수없는 놀이를 하세요. 차라리 나랑 화투나 두든지 아니면 여관에서 틀어주는 야한거나 보시든지.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자 성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이제 습관이 되어 실수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로프를 도난당한 그날 밤 성윤은 평소와 다르게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창문을 두드리며 늙은이에게 로프가 어디 갔냐며 깨웠다고 하였다. 점시기가 훔쳐갔다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성윤은 새파랗게 질려 안절부절 못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늙은이는 일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가서 약이나 먹어야겠다고 하였다.
내가 먹는 약을 보고 자신도 오래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일이 있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깟 로프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늙은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왔다.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점식이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소장은 점식이의 일은 벌써 끝났으니 이따 와서 얘기하라고 했다. 범인은 로프예요, 로프! 소장에게 이렇게 외쳤으나 뚜뚜 소리만 났다. 집에서 경찰복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성윤이 사라진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만 떠 있었다. 태양은 마치 로프처럼 길게 내려와 있었다. 어느 형무소 박물관에서 보았던 사형대의 노프 같았다. 죄수가 자루를 뒤집어 쓰자마자 바닥이 내려앉으면 로프가 잽싸게 낚아채는 그 순간 인간은 한 마리의 죽은 개나 다름없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태양이 로프로 다가오는 것 같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성윤이 여관 창살에 수없이 던졌을 로프가 어딘가에서 내게 날아올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다. 나는 이제 뛰고 있었다. 뒤에서 로프가 내 목을 잡아챌까봐 두려웠다. 건너목으로 뛰었다. 끼익! 차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달려갔다. 신호등을 보니 어느새 빨간색이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로프가 내 목을 낚아채려고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아 두 손으로 목덜미를 감싸며 나도 모르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